우리은행과 KB증권이 라인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팔았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검찰도 문건을 확보해 임직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 의혹과 관련해 한수원 내부에선 즉각 개선과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간부가 이를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며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보편적 지원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 건넨 USB엔 원전이 아닌 경제협력 구상이 담겨 있었다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거짓 주장에 책임지라는 여권 압박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로 맞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잘 감염되지 않고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살 이하 어린이가 교육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은 5% 안팎에 불과해 등교 중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라인펀드와 관련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피해 규모만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 그 핵심은 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느냐는 거죠. 이 KBS가 이걸 뒷받침하는 금융사 내부 문건과 직원들의 진술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KB증권의 문건에는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검찰은 이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공민경 기자입니다. KB증권이 작성한 이른바 델타원 보고서입니다. 작성 시기는 2019년 2월, 라인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때였습니다. 위험도가 높을 경우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에 대한 대출 담보 비율을 50%로 높이면 KB증권의 손실은 제한적이라며 대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다는 뜻입니다. KB증권은 약 57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는데 이 보고서 작성 뒤에도 20여일 동안 계속 판매했습니다. 1조 원 넘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역시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우리은행의 내부 보고서, 역시 라인펀드 판매가 한창이던 2019년 3월과 4월,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작성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펀드 내 부실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그리고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실사를 나갔던 우리은행 직원은 KBS 취재진에게 라임에서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품을 우리가 팔고 있었다는 걸 2월 말부터 인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KB증권의 내부 보고서를 확보하고 임직원들 소환에 나섰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기상 그 이제 판매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부실 가능성을 알았는지, 부실 가능성을 안 뒤에도 왜 계속 펀드를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까지 될 수가 있죠. 고의로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안전한 상품처럼 팔면서 뭘 얻었냐 대가로 수수료를 얻었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만간 라인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라인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입니다.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1조 600원어치나 됩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KB증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라인펀드 총 부실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니까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 곧바로 판매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시사기획창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팀은 우리은행 내부 직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올라오자 2019년 4월 9일 부행장 주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라인펀드 신규 판매 중지가 결정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에 예약받아놨던 물량은 마저 다 팔고 끝낸다는 겁니다. 펀드 가입하겠다고 예약받아 놓은 게 많다. 예약받은 물건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수료만 해도 얼만데.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아니 예약받은 거 이거 취소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죠. 나 이거 가입할래요 하고 의사표명만 한 거고 아직 라임에 돈이 입금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판매 중단을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말자고 했답니다. 이걸 판매 중단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러면 시장이 난리 난다. 펀드 규모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은행이 라임 판매를 중단했다는 걸 밖에서는 모르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이 때문에 판매 중단 결정 이후에도 보름간 펀드는 계속 설정됐습니다. 이때만 약 3,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어려운 건데 잡았다고 그냥 그래서 난 고맙다고 그냥 그러면서 내가 돈 들었죠. 그런 얘기 중단된다 이런 얘기. 폰도 된 얘기도 안 하고 안 서네요. 중단된 상품이라고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했고. 우리은행은 당시 리스크 부서에서 작성된 이 보고서가 펀드 판매 부서나 경영진에는 보고되지 않았기에 모르고 계속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리스크가 인지한 거 아닌가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검토하는 심사역들이 그 리포트를 보고 이게 과연 리스크를 인지한 리포트인가? 그 보고서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모니터링에 있는 내용이고 부실이 보고가 안 됐다? 내가 사장인데 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품 중에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보고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바지 사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은행장한테 갈 수 있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라임 사태가 터진 뒤 은행 직원들은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거는 형사라면은 그거를 무시한 의사결정자들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행장님 그걸 지켰었거든요. 네네네. 내부적으로도 당시 부행장님이 의사결정을 또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도 판매가 어쨌든 4월 말까지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실 약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사실 부실 인지하고 판 거랑 이 여건이 만약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지.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네, 지난 한 해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큰 수익을 얻은 곳 바로 은행입니다. 이자 수익만 4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연말 성과급 섭섭찮게 지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은행의 상당수는 외환위기 당시 문 닫을 뻔하다가 국민 세금으로 기사회생했죠. 이때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 원전의 수소 제거 장치와 관련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이 수소 제거 장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지진 같은 비상 상황에서 수소 폭발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핵심 안전 장비입니다. 한수원은 2018년 해외와 자체 실험을 통해서 이 장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소의 제거량이 원래 요구치의 30에서 60%에 그치고 특히 원전 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불티가 날려 오히려 폭발 사고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런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았고 별다른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수원은 이 장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KBS 취재 결과 당시 실무진은 전체 원전에 설치한 수소 제거 장치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임종빈 기자입니다. 2019년 독일 실험 결과를 받아든 한국 수력원자력 연구팀 내부에서는 실험 중 이상 사항에 대한 초기 보고 내용이 이메일로 공유됐습니다. 장치 제조사가 내세운 수치보다 수소 제거율이 낮다며 상당수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는 정상 작동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소를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가 손상돼 통제가 불가능한 불꽃 형태의 가루로 날려 불이 나는 현상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수소 폭발의 전 단계인 이른바 화염가속 발생의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파가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절대로 저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저거는 엉터리예요. 만약에 저런 현상이 경락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안다는만 못해요. 연구팀은 후속 방안으로 전국 모든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전력난을 각오하고라도 이걸 짚고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시한을 미뤘어야 되겠죠. 독일 실험에 쓰인 수소 제거 장치와 같은 재질의 촉매를 쓰는 다른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도 재평가 실험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납품될 장치에 대해서는 독일 실험에서 불붙은 촉매가루가 관찰됐던 원전 사고와 유사한 상황의 실험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달았습니다. 이처럼 내부에서는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전수조사나 규격 수정 제한 등의 후속 조치는 모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분입니다. 실무진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봤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 최종 보고서에는 왜 빠진 걸까요? 한수원 측은 연구 결과를 종합 요약한 거다, 일부러 축소하거나 빼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내부 회의에선 전혀 다른 얘기가 오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비밀로 해야 한다.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 당시 관리자급 간부가 실무진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독일 실험에 이어 국내 업체와의 재실험까지 마치고 원전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 가능성이 문서로 정식 보고된 2019년 5월. 한수원에선 관리자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예상 밖의 실험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촉매 가루에 불이 붙어 날아다니는 현상이 제품 인허가 때는 몰랐던 큰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떼어져 나가서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떠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는 우리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연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큰 하자가 있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도 관리자급 간부는 실험 결과를 비밀로 하자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룹장, 이거 그러면 당연히 비밀이야. 당연히 비밀이야. 지금 뭐 이게 수소 폭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점화해가지고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해외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자는 실무자 의견도 일축했습니다. 발전소가 지금 날아가고 경납 건물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당시 장치가 불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핵심 이슈냐 이거지. 과제의 목적이 원전 안전 홍보인 만큼 고민이 된다는 반박이 다시 나오자 관리자급 간부는 실험 결과를 없앨 순 없다며 어떻게 보고서에 실을지 전략적으로 검토하자고 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가지고서 남을 위협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짓는데 실무자들이 쓴 것을 그룹장이 나중에 잘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 알을 어로 써가지고서 지금 자리가 날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해당 간부는 당시 회의가 기억나지 않지만 은폐를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복지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 이 대표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며 나라 국간을 적절히 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별과 보편을 합해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3법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복지 구상도 처음 밝혔습니다. 학업, 사회진출 등 생애 주요 시기에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특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을 40%까지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이후에 지급돼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복지 확충은 환영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원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서는 여당과 입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필요할 땐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SNS에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에 마무리된다. 2월 추경 편성은 이르고 필요하면 3월 논의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입니다. 방역과 경기, 재정 상황 등 감안해야 할 게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보편 선별 지원을 모두 협의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정을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재정 확대와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흘러나오며 이른바 슈퍼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재정 당국으로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필요할 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사실상 여당이 주도를 하면서 제안을 넘어서 이게 지금 어떤 압박 내지는 강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고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4차 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던 양측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 논란 속에 북한에 건넨 USB, 즉 휴대용 저장 장치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쟁점인데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내용을 밝혔습니다. USB에 담긴 것은 경제협력 방안이고 미국에도 같은 내용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공됐다는 USB.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핵심 역할을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 개괄적 내용을 밝혔습니다.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이렇게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원이라는 겁니다. 협력 방안에는 전력 분야도 있었지만 원전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후된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소의 개선 재보수 사업 이런 아주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또 현재로선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국제규범을 들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 단계일 때 제재 해제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 양자 원자력 협정 같은 여러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같은 내용을 판문점 회담 직후에 존 볼튼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직접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의 경협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의 자리였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미국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정 후보자는 USB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관행이나 현재 남북 관계를 볼 때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논란의 종식은 결국 USB의 공개 여부와 또 공개를 할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권은 USB 공개를 원한다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맞섰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자신이 잘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국민의힘의 USB 공개 요구에 자신 있으면 당의 명운을 걸고 주장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 법적 대응 이상의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공태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적 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아닌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 측의 의견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난 2012년 NLL 대화록 논란 당시처럼 국회 정보위에서 USB를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여야 정보위 간사 모두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분석했더니 18살 이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고 전파력도 낮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등교 중지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는 코로나19 감염의 감수성과 감염력이 낮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입니다. 같은 노출인데도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은 29%인데 코로나19 환자 중에선 8% 수준입니다. 학령기 연령층에서 감염이 적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입니다. 국내 확진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만 18세 이하 확진자는 전체의 8.9%에 그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만 18세 이하 연령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는 전체 평균 발생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이며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12세까지의 감염 경로를 봐도 가족 내 전파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교육시설 내 감염은 5% 내외에 그쳤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무조건 학교 문을 닫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력 결손 등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미래에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방역 정책을 보고 아쉬운 것은 그 정책의 자꾸 성과만 이야기하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닫는 데 따른 그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다.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매일 등교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령기에서 가정 내 전파가 많은 만큼 부모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확진자는 하루 새 336명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줄어드는 추세이고 사흘 연속 300명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성인 오락실을 통한 감염자 수가 50명까지 늘어났는데요. 합동 점검 결과 역시 실내 거리 두기 등을 제대로 안 지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도 수용자 9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직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95명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내릴 수 있는 핵심 지표죠. 300명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밤 9시 이후 영업이 설 연휴 끝날 때까지 계속 금지되는데 일부 중소상인과 단체들은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며 24시간 업소에 불을 켜두는 방식의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리 두기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80%는 거리 두기가 효과적이지만 피곤하다고 답했고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먼저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거리두기 체계는 3차 유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1.3%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다는 국민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핵심 조치들의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긍정적인 답변이 70%를 넘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는지 묻는 항목엔 절반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공정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만 팽팽하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당연히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절반 넘게 없다고 답했고 의향이 있다는 22.5%에 그쳤습니다. 향후 유행 차단을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나 제한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4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며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공정하지 않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 지침이 강화될수록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업종별 특성이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더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 돌잔치 업체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주말 예약을 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못 연 지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일반 뷔페도 49인까지의 결혼식도 되는데 5인 이상 금지 규정으로 돌잔치는 못합니다. 뷔페들도 오히려 막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계속 영업을 가능케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제 평수들도 넓거든요. 현실적으로 형평성도 어긋나고 운영에도 큰 차질이 있고 간신히 영업이 재개되긴 했지만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영업 정지와 다름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저녁 장사 위주인 술집 등이 대표적입니다. 9시 이후에 주로 1차로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85% 정도 지금 매출 감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 제한으로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시간 제한보단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녁 매출인데 시간이 별로 이제 9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평상시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그런 인원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고 있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방역 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굳이 우리한테 씌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획일적인 금지나 제한 조치보단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만들어 숨통을 틔워달라는 것, 또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영 시간을 보장해주고 방역 수칙을 강화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기로 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이효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산 억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공간의 이용을 제한하고 만남의 인원과 시간도 규제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됐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현금과 채무 탕감 등 경제적 지원을 100으로 지수화해보면 영국이 9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47로
피해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은 미미하고 규제는 강력한 상태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시설과 업종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우리 한국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설과 업종 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집합을 금지하면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은 단체 기합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집합 금지가 돼 있거나 제한돼 있는 업종별 대표들과는 별도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를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부산외대 천기홍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기홍입니다. 어제는 한국 대사관과도 연락이 잘 안 될 정도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전화나 인터넷 등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어제 오전 시간부터 해서 12시 정도까지는 모든 통신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다가 12시를 시작으로 해서 일부 통신망이 풀리면서 오늘은 대부분 통신망이 다 정상화됐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현지에서 라면이나 식료품 등 사재기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좀 동요를 해서 일부 쌀이나 이런 사재기 현상들은 좀 발생했었는데요. 다시 지금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현재 사재기는 지금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지금이 쿠데타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생각보다 우려했던 상황만큼 시내에 군병력이 배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어떤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민들끼리 비상 연락망이나 대사관과의 연락 체계 같은 건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대사관에서는 지금 우리 교민분들은 단체 카톡방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다 계시고요. 단체 카톡방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고 우리 공간에서는 향후 72시간 내로는 주의를 당부하고 일찍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기관들에서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수치 고문에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잠시 후에는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도 소집될 예정입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원장 특파원, 이번이 네 번째 구금이라는데 아웅산 수치 고문 지금 어디에 구금돼 있나요? 네, 미얀마는 방금 전 교민이 살고 있는 최대 도시 양곤에서 15년 전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은 그 수도 네피도에 자신의 관저에 구금돼 있다고 어제까지 여당이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전했습니다. NLD는 또 수치 고문이 군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도 밝혔습니다. 구금되기 전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봐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어느 정도 쿠데타를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는 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한 데 이어 장차관 24명을 전격 경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거리에 탱크 하나 보이지 않는데 정권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각 주요 인사들을 체포했는데 파파한이라는 국회의원은 집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남편에 의해서 SNS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관영 방송의 공식 발표도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မဲစာရင်းများစစ်ဆေးအတည်ပြုခြင်းအပါအဝင်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아웅산 수치 고문이 권력을 잡았지만
군과 권력을 사실상 분쟁해왔습니다. 사실상 군에 끌려다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의 여당이 다시 승리하자 권력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한 군이 결국 쿠데타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쿠데타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 군부 독재의 그늘이 짙고 그래서 오늘 또 오히려 군을 지지하는 관제 시위가 열렸습니다. 양곤 시내에서는 택시에 흔하게 붙어 있었던 아웅산 수치 고문의 사진들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제사회 규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잠시 후 유엔이 안보리를 소집하죠. 그렇습니다. 미얀마군이 3년 전에 북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1만 명 가까이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졌는데 그 군이 또 집권을 했으니 다시 로힝야족을 탄압하지 않을까. 유엔은 오늘 이 문제도 논의합니다. 미국은 아주 강경합니다. 만약 주요 인사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2016년 해제했던 경제 제재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도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우리 돈 70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제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 이른바 미국 구조계획이라 이름 붙인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동의했습니다. All of us are concerned about struggling families, teetering small businesses, getting vaccines. 공화당은 우리 돈 70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제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risk is not doing too much. The risk is not doing enough. 재난지원금 1,400달러 추가 지급과 실업급여 연장, 백신 접종, 학교 재개를 위해선 2천조 원도 부족할까 걱정이라며 의회가 신속하고 대담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한 만큼 초당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If we can't move forward with them, we'll have to do it on our own.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더 빠르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주문했습니다. Viruses cannot mutate if they don't replicate. And if you stop their replication by vaccinating widely, you will not get mutations.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한다면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2024년이 되어야 겨우 회복이 시작될 거란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식적 대화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은 전방위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What they did to this country and to the world, I don't want to talk to China right now.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나라가 서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인내 방침을 내세우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국 비정부 기구가 마련한 연설 자리에서 양국의 협력과 대화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협력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COVID response, economic recovery, and climate change, among others, could become promising areas of cooperation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위상을 두고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China has no intention to challenge or replace the U.S. position in the world.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며 넘어서면 안 될 선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interference in the affairs of Hong Kong, Tibet, and Xinjiang, which all matter to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이란 말만 꺼내지 않았을 뿐 협력을 강조하고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잇따른 협력 메시지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K자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된 회복을 보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은 이어지는데 수출과 비대면 중심 산업은 더 빨리 성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오프라인 유통업을 빼면 대기업들은 대체로 성장하는 쪽이겠죠. 이 문제는 이런 대기업들 매출이 는다고 일자리가 함께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공개하는 가입자 자료를 토대로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서만 9,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3년 흐름을 살펴봐도 일자리 감소는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는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공룡 롯데쇼핑.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와 또 탈퇴자를 월별로 살펴봤습니다. 퇴사로 자격을 잃은 사람과 새로 입사해 자격을 얻은 사람 수의 차이, 이 빗금친 영역을 줄어든 일자리로 볼 수 있겠죠. 따져보면 퇴사자가 입사자보다 3,2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추이를 봐도 이 순고용 감소 폭이 커지는 게 확인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 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 110여 곳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입니다. 롯데쇼핑 다음은 영화업계의 CGV로 2,400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4,100명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이 밖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GS 리테일 등이 순고용 감소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모두 대표적인 대면 업종이죠. 조금 특수한 사례이긴 한데 불매운동 타격과 코로나 영향을 함께 받은 일본 기업 유니클로는 지난해 일자리 감소 폭이 배 이상 커졌습니다. 2018년 11월만 해도 6,000명 이상이던 고용 인원이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기업에서만 고용이 준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값 급등과 주식 열풍 속에 이른바 영끌과 또 비투 덕을 본 업종, 금융권은 어땠을까요?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 5대 금융지주. 이 중 은행권을 보면 2년 전에는 1,000명 넘게 고용이 늘었는데 지난해 오히려 400명이 줄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19 영향을 빨리 벗어나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아에서 700여 명이 주는 등 자동차 업계에선 1,7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과 상관없이 일자리 숫자만 놓고 보면 대기업에도 찬바람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런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서영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CJ. 지난해 이런 유통 대기업에서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졌지만 유통업체 전체로 보면 3,000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한 덕입니다. 쿠팡에서 10,000개, 마켓컬리에서 2,000개 이상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유통업체 일자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상품 분류나 배송 업무에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이 대기업에 포함되긴 하지만 아주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용의 질은 그렇게 높아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늘어난 매출이나 영업이익만큼 일자리가 빠르게 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화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로봇이 결국은 비용 절감의 측면이 있는데 그 비용 절감 측면이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에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지만 3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는 500개 남짓입니다. 온라인 은행이라는 특성에다 수익성은 높고 신용도 분석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신용자 대출 등에 치중한 결과기도 합니다. IT 쪽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고용을 그만큼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고용 유발 개수는 상당히 낮은. 코로나19 이후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진화가 계속되면 이런 대기업 일자리 증발 속도는
더 빨라질 거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500대 기업에 있어서 순고용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중산층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에도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런 일자리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 일자리 정책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대응은 오히려 늦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란 외교부가 구금된 한국 선원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이란과 한국 정부가 한국 선원 석방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고 발표를 조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란 외교부가 구금된 한국 선원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이란과 한국 정부가 한국 선원 석방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고 발표를 조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만한 공급책이 있을지 이지윤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철도 역사 가운데 3분의 1은 일반 주거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최대 500%를 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을 고쳐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은 이런 도심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개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투기 수요가 생긴 경우에 오히려 시장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억제 장치와 같이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의 조건을 일부 완화해 참여를 높이는 안이 여권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도 정비와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 올라타서 가격을 더 올리는 양상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안도감을 주고 기다리게끔 해야 되는 게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택지 후보지가 전격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참조해달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난해 주택 증여 사례가 급증해 국세청이 증여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국세청이 오늘 검증 대상자 1,800여 명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지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주택 증여, 해가 바뀌어도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자녀들한테 증여도 하고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증여 정밀 검증을 선언한 국세청이 대상을 1,800명대로 확정했습니다. 수백 명 수준이던 예년보다 크게 늘린 겁니다. 검증 범위도 더 넓혀 지금까지는 편법 증여가 아닌지만 봤다면 이제는 증여의 전후 과정 모두를 들여다봅니다. 대표적인 검증 사례를 보면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주택 두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는 모두 냈는데 아버지가 이 집들을 산 자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산 게 드러난 겁니다. 증여 후 자금 흐름과 신고 내용도 정밀 분석합니다. B씨는 아버지에게 고가 아파트를 대출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적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아버지에게 다시 전세 주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모두 아버지 돈으로 해결한 겁니다. 증여를 여러 번 받고도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중복 공제받은 1,000여 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산, 부채, 소득, 소비 등의 자료 등을 통합 연계 분석하여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의 그 재산 변동 상황을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분석하여 국세청은 증여세는 최장 15년까지 소멸되지 않는 만큼 과거 증여로까지 정밀 검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